네, 이번 세션에서는 챕터 31과 32를 다룰 거고 두 단원 모두 환율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챕터 31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32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31에서는 환율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잠깐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있으면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가치가 올라가거나 가치가 내려가거나.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appreciation이라고 하고, 가치가 내려가는 거를 depreciation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달러의 가치가 1000원이었다면 지금은 1달러가 14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원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화인 원화 입장에서는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폰 가격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000달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년 전에는 1달러에 1000원이었으니까 100만원이면은 아이폰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40만원을 줘야 되는 거죠. 같은 거를 사는데 우리나라의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다. 반대로 지금 1400원인데 5년 뒤에 원화의 가치가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원화가 appreciation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달러화는 상대적인 거니까 depreciation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1에서 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real exchange rate인데, 이건 일단 공식만 적어놓고 이따 문제를 볼 때 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의 기호는 Q이고, X랑 Y라는 두 나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나라의 실질 환율은 두 나라의 명목 환율 곱하기 두 나라의 물가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나라가 수출이나 수입을 하게 될 경우 환율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출이나 수입의 양을 가장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 실질 환율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depreciation 됐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net export는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로 appreciation 됐다고 한다면 순수출은 감소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예시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1000원이 1400원이 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폰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임포트의 금액은 올라가겠죠. 반대로 임포트의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반대로 수출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릇 하나에 10,000원짜리였는데 이걸 외국에 수출을 해요. 그러면 1000원일 때는 외국 사람들이 10달러를 줘야 살 수 있지만 지금은 1400원이 되면서 한 7달러 정도만 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그릇을 자기네 돈으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은 올라가고 수입은 감소해서 전체적인 net export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1은 이따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31을 갈 건데, 우리가 앞에서 수출과 수입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플로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NCO라고, Net Capital Outflow인데, 이거의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매한 foreign asset에서 외국인들이 구매한 우리나라의 자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외국인들이 산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NCO의 정의이고, 이거는 결국 말 그대로 자본의 흐름을 나타내는 어떤 용어입니다. 그래서 챕터 32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NCO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러너블 펀드 마켓에서 서플라이는 세이빙이었는데, 서플라이는 세이빙이었고 디맨드는 투자 플러스 NX였는데, 이거를 이제 I 플러스 NCO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 앞단원에서 배웠던 러너블 펀드 마켓의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Y축은 Real Interest Rate였고, X축은 Quantity of Loanable Fund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Supply Curve랑 Demand Curve가 존재하고, 이거는 Saving이었고, 얘는 I 플러스 NX였는데, 방금 NX는 NCO랑 같다라는 가정으로 I 플러스 NCO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그 서플라이랑 디맨드가 만나서 결국 실질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결정된 실질 이자율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 우측 그래프에 똑같이 Y축은 실질 이자율이고 X축은 Quantity of Loanable Fund예요. X축은 그 NCO의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래프는 NCO만 딱 떼어서 볼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그 러너블 펀드 마켓에서 결정된 이자가 실질 이자율이 NCO의 값을 결정을 할 건데, 한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금리가 5%였고 미국의 금리도 5%였어요. 그냥 모든 조건들이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정치적인 안정성이 둘 다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비슷하게 나왔고,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조건들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나라가 주는 금리는 똑같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한국의 금리가 4%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세금이나 거래세, 그 거래 비용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한다면 미국의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되었던 자본들이 미국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NCO가 증가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위쪽 그래프에서 금리가 시사하고 있는 바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금리가 높아진다면, 한국의 금리가 높아진다면 이 경우겠죠. 이제 5%가 6%로 되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NCO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래프에서 이 지점을 NCO가 0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겠죠. 결국 NCO가 음수일 거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진 부분, 기존보다 낮아진 부분에서는 NCO가 0보다 클 것입니다. 그래서 론오블 펀드 마켓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NCO의 값을 결정을 하는데, 딱 특정 값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 그래프가 이제 이 점이 밑으로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프에서 Y축은 실질 환율이고, 그 다음에 X축은 뭐 quantity of 달러, 미국, 맨큐의 경제학이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적어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프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서플라이랑 디맨드 커브를 그릴 건데, NCO의 값은, 자 다시 정리하자면 론오블 펀드에서 결정된 실질 이자율은 NCO의 값을 딱 하나로 결정을 할 거예요. 그게 외환시장에서는 NCO가 서플라이 커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맨드 커브는 이제 수출과 수입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서 디맨드가 바뀌는 NX 커브가 그 디맨드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 둘의 그래프가 만나서 실질 환율을 결정한다 라는 게 챕터 32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예시를 한번 같이 책에 나온 예시를 봐보면, 첫 번째가 정부의 버짓 데피시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정부가 그 론오블 펀드 마켓에서 차지하는 곳은 세이빙이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원래 버젯 밸런스가 0이었는데 버젯 데피시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버짓 데피시트이 발생을 하면은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이자율을 올리게 됩니다. 기존 균형점보다 이자율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의 이퀄리브리엄은 여기였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NCO의 값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원래 그 외환시장에서의 서플라이는 기존 균형점이 정했던 이 수직선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디맨드 커브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서플라이 커브가 변화하면서 이 점에서 이 별 표시된 점으로 균형점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 환율이 올라간다. Q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appreciation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버젯 데피시트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실질 이자율은 올라가고 올라간 실질 이자율이 NCO를 감소시켜서 서플라이를 마지막 그 외환시장에서의 서플라이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실질 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가 트레이드 폴리시입니다. 트레이드 폴리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가 타리프고 두 번째는 임포트 쿼터입니다. 타리프는 말 그대로 그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어떤 제품들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임포트 쿼터는 수입하는 제품의 양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 로너블 펀드 마켓의 그래프는 변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원래 형성된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트에서 NCO도 변하지 않겠죠.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서플라이 커브는 그대로 있는데 외환시장에서의 그 디맨드 커브가 변화하게 되겠죠. 자, 외환시장에서 디맨드 커브는 넷 엑스포트였는데 두 그 방법 모두 얘를 줄이겠죠. 임포트를 줄이겠죠. 세금을 매기니까 비싸졌기 때문에 임포트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양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양보다 줄이기 위해서 임포트 쿼터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것도 임포트를 줄일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변하지 않았는데 NX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NX 커브가 우측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실질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트레이드 폴리시에서는 실질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실질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NCO의 값도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NX 커브는 우측으로 시프트한다. 이게 지금 로너블 펀드가 1번에 나와 있는 거고 NCO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2번이고 NX 커브가 움직인다라는 게 3번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질 환율이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까 실질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appreciation이었는데 가장 처음에 설명했었잖아요. appreciation의 경우에는 순수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NX가 올라갔지만 환율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NX가 떨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라는 게 지금 맨큐에 설명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trade policies do not affect trade balance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시가, 세 번째 예시가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성, instability, 그리고 capital flight. 이 capital flight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갑작스럽고 큰 감소인데, 어떤 거에 대한 감소냐면 그 나라에 있는 자산의 어떤 수요에 대한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죠. 갑자기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빼겠죠. 외국인들은. 혹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에서 돈을 빼서 외국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러면 Net Capital Outflow는 올라가게 되겠죠.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는데 얘네가 변한 거기 때문에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NCO가 증가를 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균형 이자율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점에서 NCO가 우측으로 이동을 했는데 NCO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두 번째 그래프의 NCO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새로운 이자율에서 새로운 NCO 그래프랑 만나는 이 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NCO가 이 점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는 NCO의 서플라이 커브가 외환시장의 서플라이 커브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환율, 실질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디프리시에이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치적 불안정성의 결과는 첫 번째, 러너블 펀드 마켓에서는 NCO를 증가시켜서 균형 이자율을 올린다. 그 다음에 NCO가 증가되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NCO가 증가되고, 세 번째에서 서플라이 커브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실질 환율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실질 환율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한번 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실질 환율 두 나라 X랑 Y라는 나라의 실질 환율은 X랑 Y 나라의 명목 환율 곱하기 두 나라의 물가 비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X를 아일랜드라고 하고 X 나라를 아일랜드라고 하고 호주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아일랜드의 프라이스 레벨은 3유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호주의 프라이스 레벨은 4유로가 되겠죠. 물론 단일 품목이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인 물가라고 대체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 환율은 지금 두 나라의 명목 환율은 0.8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대입해주면 돼요.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 곱하기 두 나라의 물가의 비율이니까 3분의 3.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C가 되겠죠. 그래서 9번도 간단하게 풀어보면 환율이 appreciate 하게 된다면 net export는 줄어들게 되고 환율이 depreciation으로 이어진다면 순수출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실질 환율이 appreciate 됐다 그러면 순수출은 감소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또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수출은 떨어지고 수입은 증가하고, 얘는 반대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고, 그래서 appreciate 했을 때는 수출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수입은 증가하고. 9번의 답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우 원 프라이스는 다음 문제에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3번에서 Purchasing Power Parity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고기를 1kg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도 같은 양의 고기를 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Purchasing Power Parity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은 이거를 홀드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는 환율을 적용을 했을 때 두 나라의 프라이스 인덱스가 같냐 라는 걸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환율이 이게 이제 각 나라들의 환율이에요. 달러 대비. 그리고 이거는 각 나라들의 그 프라이스 인덱스란 말이죠. 그러면 우측에다가 얘를 PX라 하고 얘를 PY라고 할게요. 우측에 PX분의 PY의 칸을 만들어 보면은 첫 번째 거는 200분의 1600이니까 8이 되겠죠. 두 번째는 200분의 2만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0이 될 거고, 네 번째 거는 7.5가 될 거고, 다섯 번째 거는 35가 되겠죠. 그러면 Purchasing Power Parity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저희가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아야지만 각 나라의 미국 가격에 환율을 곱한 금액이
그 나라의 프라이스 인덱스랑 같아야 똑같은 양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얘들을 찾아주면은 지금 볼리비아랑 모로코가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B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Purchasing Power Parity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는 Law of One Price가 성립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번 문제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미국의 그 상품이 더 비싼 걸 찾아라. 그럼 이 경우에는 Law of One Price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 이번에는 우측에다가 미국의 프라이스 인덱스 곱하기 환율을 한번 해볼게요. 2 곱하기 미국의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되죠. 첫 번째 거는 1600이고 두 번째 거는 16,000이고 세 번째 거는 20,000이고 2,000이고 네 번째 거는 1,300이고 다섯 번째 거는 8,000이고.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열이 의미하는 것은 환율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겠죠? 그럼 문제에서 미국에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더 비싼 걸 찾으라 했으니까 얘네들이랑 마지막 칸을 비교하면 되겠죠. 첫 번째 거는 현지에서 지불하는 가격, 그리고 마지막 거는 미국에서 환율을 고려했을 때 지불하는 가격이니까. 첫 번째, 볼리비아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1600이고 미국에서도 1600이니까 둘은 똑같아요. 두 번째, 일본에서는 2만을 지불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16,000만 지불하면 돼요. 그럼 미국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재팬도 아닐 것이고 모로코도 같고 그 다음에 그 노르웨이에서는 1,500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1,300만 지불하면 돼요. 미국이 더 싸다라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에 타일랜드에서는 7,000을 지불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8,000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비싸게 돈을 내야 되는 곳은 타일랜드. 그 다음에 챕터 31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빅맥 인덱스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예시로 풀어볼게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고 아마 이 빅맥 프라이스랑 그 다음에 환율에 관한 정보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환율을 1200원 1200원 퍼 달러, 그 다음에 150yen 이라고 했을 때 여기 4개의 칸을 채워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빅맥 인덱스는 간단해요. 실제 그 빅맥 프라이스를 환율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5,000을 1200으로 나눈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4.16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것도 간단하죠. 500yen을 환율로 나눠주면은 3.33이 나옵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빅맥 인덱스를 가지고 그 implied 되어 있는 환율을 구하라는 칸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빅맥 프라이스로만 구하면 돼요. 이제는 이 두 번째 칸 볼 필요 없이 implied exchange rate를 구할 때는 빅맥 프라이스의 비율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달러는 5달러이고 그 한국에서의 빅맥 프라이스는 5,000원이에요. 그러면 로우 오브 원 프라이스에 의해서 얘네 둘의 가격은 원래 똑같아야 돼요.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5,000원을 5달러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빅맥 인덱스에 임플라이 되어 있는 그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1,000원이 1달러에 1,000원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00옌을 5달러로 나눠주면 되니까 지금 이건 모두 미국을 기준으로 환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점이 미국이라면 미국을 분모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00옌이 1달러에 100옌이 환율이다 라는 방법으로 implied exchange rate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뭐 이코노미스트지나 그런 걸 보면은 이 빅맥 가격으로 구한 환율과 실제 환율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고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지표들을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32 문제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 31에서 풀었던 내용이랑 똑같죠. 지금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아까 이거였죠. 1달러에 1,500원 하던 것이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럼 1,000달러짜리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150만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100만원만 필요하다. 그러면 수입은 올라가겠죠. 외국의 상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반대로 수출은 감소하겠죠. 왜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물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니까. 그래서 Korean goods는 비싸진다. more expensive 될 거고, export는 떨어질 것이고, import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D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시나리오 3개에 나왔던 것들을 한 번만 복습을 하면서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뭐 외워도 되지만 그냥 그래프 한 번씩 그려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의 Y축은 실질 이자율, X축은 quantity of loanable fund, NCO, quantity of dollar, 그 다음에 실질 환율. 원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존재하고 saving, 그 다음에 I 플러스 NCO, 그 다음에 NCO만 딱 떼와서 여기가 뭐 0인 지점이라고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래 이 지점에서 외환시장의 서플라이가 결정이 되고 넷 엑스포트가 디맨드 커브가 되고. 그럼 이러한 그림에서 문제가 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첫 번째, 버짓 데피시트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세이빙이 감소하는 효과를 일으키니까 실질 이자율을 올려버리고, 올라간 이자율은 NCO를 감소시킨다. NCO가 감소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실제 환율을 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국내 이자율은 올라갈 것이고, 이 론오블 펀드 그래프에서 결정이 되죠. 이자율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NCO는 감소하고, 원래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움직인 거니까. 그래서 13번의 답은 B가 되겠죠. 그냥 14번도 같은 그래프로 풀 수가 있죠. 지금 정부가 버젯 데피시트를 올려가지고 위에 그래프랑 완전히 똑같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실질 그 외환시장에서의 환율만 보면 되니까 환율이 지금 올라갔다, Q가 올라갔다, 어프리시에이션 되었다. 그러면 어프리시에이트 된 경우에는 net export는 떨어진다 했으니까 14번의 답도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드 폴리시에 관한 문제인데, 트레이드 폴리시는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그 이자율이 유지가 되고, 이자율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NCO의 값도 유지가 되지만 마지막 그래프에서, 세 번째 그래프에서 이 NX를 변화를 시키죠. 그래서 임포트 쿼타를 시행을 한다면 수입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켜서 NX의 값은 올라가게 되죠. 왜냐면 NX는 수출 빼기 수입이니까, 얘가 작아졌으니까 NX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NX 그래프가 우측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NCO는 일단 변하지 않는다, NX는 올라간다. NCO가 아니라 NX. 일단 환율 올라가죠, 세 번째 그래프에서. 근데 그 B가 틀린 이유는 처음에는 NX는 올라갔어요. 근데 그 환율이 올라가면서, 환율이 어프리시에이션 되면서 다시 그 수출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NX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게 아까 그 마지막에 32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었잖아요. 마지막 아니군요. 두 번째, 그 무역 정책은 트레이드 밸런스를 변화시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트레이드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B는 답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방금 위에서 푼 무역 정책이랑 같은 문제죠.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다면 처음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철의 수입은 줄이겠지만, 미국으로 들어가는 철의 수입은 줄이겠지만 다른 것들의 그 수출도 줄어들게 되면서 net export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답을 찾으면 되니까 C가 되겠죠. 왜냐면 그 무역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환율이 어프리시에이션 되고, 그러면 수출을 줄일 것이니까. 그래서 다 같은 맥락인 거죠. 18번. 아까 그 마지막 시나리오랑 같은 문제죠. 어떤 캐피털 플라이트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NCO
증가시킨다. 그래서 NCO가 증가되게 되면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론오버 펀드의 그 디맨드 그래프가. 그러면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이자율을 상승시킨과 동시에 NCO 그래프도 우측으로 움직이면서 더 증가한 NCO가 외환시장에서 그 달러의 공급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 환율은 디프리시에이션 됐다. 그래서 답을 골라주면, 자, 지금 서플라이 커브가 이거죠, 이거.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거고, 그러면 리얼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디프리시에이션 될 거고, 그래서 18번의 답은 D가 되겠죠.